안녕하세요. 오늘도 중요한 인물 한 명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보다 덜 중요한 인물이라고 볼 수 없는, 오히려 학문에 있어서는 어, 더 중요한 인물입니다. 소크라테스는 학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렇죠? 플라톤의 비유에 의하면 동굴에 갇혀 있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다른 약간 미치광이 미치광이지만 진리를 알고 있는 그런 기인입니다. 기인이죠. 학자가 아니죠. 학자가. 이런 기인을 보고 책을 쓴 사람이 플라톤이죠. 그리고 플라톤은 이제 학자입니다. 학자. 학자인데 이 기인에 대한 학자입니다. 기인. 소크라테스를 학문적으로 드러낸 인물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플라톤의 전공은 소크라테스입니다. 플라톤의 전공은 소크라테스예요. 전공 분야가 소크라테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전공 분야가 어디냐? 전공 분야가 만학입니다. 만학. 만이라고 하면 1만 만이거든요. 1만. 한자로 1만은 많다라는 뜻이에요. 엄청 많다. 그러니까 모든 학문의 아버지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기인이었고 플라톤은 그런 기인에 대한 매니아입니다. 매니아.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매니아였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식으로 학문이란 걸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의 교수였다. 그리고 교수들이 하는 그런 식의 공부를 처음 시작한 인물이 아리스토텔레스다.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느낌을 가지는 인물입니다. 물론 당시에 공부한 사람들이 많았겠죠. 학문한 사람들이 물론 아리스토텔레스 이전에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가치 있는 학문이라고 하는 거를 떠올려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옛날에 시작한 게 그게 다 뿌리가 됐구나. 교양 과목 중에 요즘에 논리학이라고 하는 게 개설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논리학의 창시자가 아리스토텔레스다.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논리학도 있고 철학도 있고 등등등 많을 텐데 그런 학문들을 학문답게 했던 고대의 인물이 아리스토텔레스다. 아리스토텔레스를 지금 지금 살려와서 타임머신으로 현대로 데려와서 대학 철학과 교수로 이렇게 갖다 놓는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여전히 훌륭한 학자로서 활약할 수 있는 인물이 아리스토텔레스다. 그러니까 대단한 능력자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내용이 보다 더 이론적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실주의, 목적론적 세계관, 현실주의, 플라톤은 이상주의죠.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구분점 살펴봐야 되고, 목적론적 세계관, 행복주의.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주지주의자였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지주의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주지주의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인물이었다. 중용,
우리가 불교 공부할 때 중도 이야기를 했는데 중도와 중용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 방식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를 본뜬 동상입니다. 유명한 그림입니다. 아테네 학당. 아테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활동 무대가 아테네였다. 자, 여기 있는 인물들이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다들 대단한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대단한 인물들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두 인물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의 역사에서 이 두 인물은 이 두 인물은 중심에 그려져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유클리드 들어봤죠? 라파엘로, 또 누가 있습니까? 디오게네스, 안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잘 알고 있죠? 피타고라스 등등 모두 다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이런 인물들 가운데 두 인물이 떡하니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플라톤은 하늘을 가리키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두 입장이 서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넘어가세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주의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비판했다. 이데아론이 바로 이상주의죠. 이상주의. 그러니까 사물의 본질은 이데아론에 의하면 이게 눈에 보이는 거면 눈에 안 보이는 것에 본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경험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이 경험을 통해서 보는 거는 모사에 불과해요. 가짜, 홀로그램. 그러니까 이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경시합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플라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경험을 통해서 눈앞에 보는 이것들의 이면에 있는 본질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본질은 경험이 아니라 이성, 순수한 철학적인 이성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험, 현실을 경시하고 그리고 겪어보지 못한 이상을 중요하게 여긴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봤을 때 그런 입장은 약간 문제가 있더라.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제하는 사물 안에 본질이 있다. 자, 실제는 우리가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말을 줄인 게 실제입니다. 실제. 여기 있을 제자거든요. 있을 제자. 있다. 있다. really exist. 이게 바로 실제다.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실제로 존재하는 그 사물 안에 본질이 있다. 플라톤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실제하는 게 아니다. 가상이다. 가상. 모사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물 안에 본질이 있다. 그러면은 철학을 할 때 어디를 탐구를 해야 될까요? 이상을 탐구해야 될까요?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탐구해야 될까요? 현실을 탐구하면 그 속에 본질이 있다. 자, 이 이상은 이다의 모사가 아니라 개별 실체 속에 본질이 있다. 인간에 의해 성취 가능한 조음에 대한 알을 추구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느낌이 조금 와야 됩니다. 플라톤은 이상주의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철인 국가는 현실에서 실현되기가 힘들죠. 영혼 삼문설, 지혜, 용기, 절제, 정의가 있는 사람, 완벽한 철인은 현실에서 존재하기가 힘듭니다. 이상 속에 있습니다. 그 이상을 우리는 추구할 뿐이죠. 머릿속에 있는 삼각형의
개념을 흉내내서 그릴 뿐이죠. 그래서 이상은 현실에서 성취하기가 힘들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에서 인간에 의해 성취 가능한 것 중에서 최고로 좋은 것, 그것에 대한 알을 추구했다. 느낌이 옵니까? 이까지만 들어서는 느낌만 올 수밖에 없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자, 구체적인 이야기를 넘어가서 해봅시다. 목적론적 세계관이다. 하나씩 봅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고유한 목적을 지닌다. 목적이 없는 물건은 없습니다. 인간도 고유한 목적이 있죠. 인간 고유의 궁극 목적을 최고선이라고 하고 그 최고선을 행복이라고 한다. 목적론적 세계관이 의미하는 것. 목적관에는 위계가 있다. 적어 놓으세요. 목적관에는 위계가 있다. 위계. 위아래를 말하죠. 위아래.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다. 행동을 하죠.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왜 합니까? 아무 목적 없는 공부는 없죠. 목적이 있어야지 움직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공부를 왜 하냐? 고등학교 이후에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서, 좋은 대학 가고 싶어서, 내 진로에 맞는, 내 적성에 맞는 진로를 따라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죠. 공부를 합니다. 대학을 갑니다. 대학. 자,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은 왜 갔냐? 성인으로 자립하려고. 성인으로 자립해서 뭘 하기 위해서 자립합니까? 어떤 사람은 결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있겠죠. 또 각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목적, 돈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 목적들 간에 위계가 있다라는 말은, 자, 어떤 친구가 대학을 갈 필요가 없어요. 이 친구는 대학을 갈 필요 없어요. 그럼 공부할 필요 없죠. 위에 있는 목적에 의해서 밑에 있는 목적들이 수단이 되는 겁니다. 수단.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목적에 의해서 밑에 있는 것들이 차곡차곡 설계가 된다. 그럼 제일 꼭대기에 뭐가 있을까요? 자, 공부는 이데아에 있습니까? 현실에 있습니까? 현실에 있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 이거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적인 공부의 목적은 대학이고, 대학의 목적은 뭐고 올라가다 보면 현실에서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목표, 그게 바로 최고선이고 그게 바로 행복이다. 그래서 이것이 최고선이고, 최고선 아래에 수단이 되는 목적들이 차곡차곡 순서대로 이렇게 서열이 있습니다. 서열. 그래서 하나씩 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는 거다. 이게 바로 목적론적 세계관이다. 플라톤은 현실에서 살아야 되겠죠. 살아야 돼요. 사는 목표와 살아가는 이유는 저 이데아 속에 있습니다. 이데아를 현실에서 흉내내려고, 실현하려고 살아가는 거죠. 목적은 저 세상에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있습니다. 머릿속에. 이데아는 머릿속에, 저 세상에. 근데 우리는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까먹어버리죠. 망각의 강을 건넜기 때문에. 이걸 계속 떠올려야 돼요. 근데 떠오르지가 않아요. 이게 이데아입니다. 이데아.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에서 인간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을 행복이라고 하고, 그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목적 간에 위계가 있다. 그런데
눈앞에 있는 목적은 최고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될 뿐이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길목에 어떤 친구는 음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인생들이 달라지겠죠. 어떤 사람은 학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목적들이 달라지겠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행복한 가정이 최고다. 다 달라집니다. 밑에 것들은 수단이고 최고의 목적이 바로 행복이다. 이게 바로 최고선이다. 자, 인간만이 지닌 고유한 기능인 이성을 잘 발휘할 때 가장 좋은 상태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이 행복은 현실에서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인데 그게 바로 이성을 잘 발휘할 때 가장 좋은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자, 이 내용은 넘어가서 또 이야기를 합시다. 행복주의 윤리. 그래서 목적의 위기에서 최상위에 있는 것이 행복인데 그러면 그 행복이 뭐냐? 행복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덩그러니 저 현실 속에 이렇게 있는데 가만 살펴보니까 행복은 완전하고 자족적이더라. 행복의 성격을 말합니다. 행복의 성격.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는 더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뺄 필요도 없습니다. 가감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으면 그게 바로 자족적인 겁니다. 자족. 스스로 만족한다. 움직일 필요가 없죠.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부족하면 채우기 위해서 계속 움직여야 돼요. 결핍을 느끼면 계속 움직여야 돼요. 근데 갈 때까지 가가지고 더 이상 갈 게 없다. 그러면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골입니다. 골. 골. 내가 원하는 최고의 위치에 다다르면 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하고 자족적이다. 밑에 인간 고유 기능인 이성을 완벽하고 타결하게 발휘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위치인 행복에 올라갔더니 완전하고 자족적이고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데 그 상태, 현실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는 인간 고유의 기능인 이성을 완벽하고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이다. 인간은 현재 그 두뇌, 우리가 이렇게 사람입니다. 이 두뇌 기능의 2%밖에 발휘를 못하고 산다고 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1%만 더 써가지고 3%로 가면은 미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대요. 근데 2%,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2%가 맞을 겁니다. 근데 0.3%, 이 정도밖에 못 쓰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을 최대한 발휘하면은 그게 행복이다. 자, 우리 각자가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행복해, I'm happy 이런 이야기를 하죠. happy. 근데 지금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I'm happy 하는 어떤 그런 느낌보다는 어떤 철학적인 행복을 말합니다. 철학적인. 그리고 그 철학은 현실주의에 있다. 현실주의. 자, 이성은 두 가지 면에서 작용한다. 지적 간주와 정치적 삶이다. 자, 사람은 사람 본연의 것은 이성이죠. 본연의 기능, 고유의 기능, 내재적인 거. 저번 시간에 내재적인 거 이야기했죠. 내재적인 건 이성이다. 근데 그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건 또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지적 관조. 지적 관조. 관조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두루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진리에 대해서 두뇌를 한 3% 정도 써가지고 그러면 대단한 천재가 되죠. 그래가지고 세상의 것을 엄청나게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적인 희열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진다. 아,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 그 수학을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스트레스가 쌓이면 집에 가서 미적분 문제를 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붙잡고 풀다가 풀리면 거기서 희열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런 어떤 것보다 조금 더 차원이 높은 세상을 높은 곳에서 보고 꿰뚫어 보고 그 본질이 보일 때 희열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정치적 삶. 근데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죠.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정치 공동체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이런 지적인 역량을 가지고 진리에 대한 성찰, 지적인 역량을 가지고 정치 무대 가서 우리 이렇게 살자, 우리 공동체 이렇게 살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이야기하고. 그래서 정치를 탁월하게 하는 거, 정치적인 삶. 자, 이 두 가지가 잘 될 때 그게 바로 행복이다. 이 이상,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없다. 어디에서? 현실에서. 현실에서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이 두 가지 활동을 탁월하게 하는 것 이상의 완전하고 자족적인 건 없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외계에 가서 완전 다른 생물체가 되지 않는 이상 100년 남짓한 인생을 살면서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마약하는 건 아니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봅시다. 행복할 수 있지만 금전적인 부분은 일시적인. 현실에서 최고로 행복할 수 있는 것, 완전한 것. 뭐냐? 지적 관조와 정치적 삶이다. 그래서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이성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은 정치 공동체 속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자, 인간의 이성 능력을 잘 발휘하는 윤리적 삶의 완성은 정치 공동체 속에서 가능하다. 국가가 입법 정치를 통해 국민을 덕 있는 인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 국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덕이라고 하는 용어. 소크라테스도 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덕복 합일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을 덕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플라톤도 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덕은 주지주의, 주로 하다. 뭘 주로 한다? 앓을 주로 한다. 이게 주지주의죠. 그러니까 이성 기능을 잘 발휘하는 것. 그게 바로 덕이다. 제가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이라고 이렇게 구분했는데 이 공통점은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동일한 부분, 차이점은 이 사람들과 조금 다른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덕이란 기존 주지주의와 어떤 부분이 같고 어떤 부분이 다른가, 그 부분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읽어보면 어떤 대상의 고유한 목적이나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것, 잘하는 것, 굿한 것, 굿이라고 하는 건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 그리고 목수의 목적은 좋은 집을 짓는 것이므로 목수의 덕은 집을 잘 짓는 거다. 그렇죠. 잘생긴 목수를 보고 훌륭한 목수라고 안 합니다. 그렇죠. 청소 잘하는 의사를 훌륭한 의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사는 의술이 탁월해야 되고 목수는 집을 잘 지어야 되고 말은 잘 달려야 되고, 그러면 인간은 달리기 잘하면 좋은 인간이 아니다. 인간 본연의 기능은 이성에 있다. 그래서 쾌락을 잘 즐긴다거나 이런 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이성이 탁월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주지주의, 이성주의를 계승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지주의, 이성주의를 계승합니다. 계승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행복, 현실주의라고 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주의자인데 현실에서 최고의 가치가 행복인데, 현실 최고선이 행복인데, 그 최고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성에 있잖아요. 이성.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성주의를 계승한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 자, 덕 있는 사람은 선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의지 또한 중요하다. 자, 의지를 강조했다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지주의와 주의주의 이렇게 같이 주장하고 있다. 제가 소크라테스 설명하면서 절벽에서 떨어지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져요. 알면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떨어지는 사람은 앞에 절벽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떨어진다. 그렇죠? 알면 실천하고 모르면 실천하지 않는다. 중간이 없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현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자,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 걸 알면은 공부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의지 때문이다. 근데 기존의 주지주의는 이 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의지의 중요성을 거듭거듭 강조한 인물이다. 계속해서 주지주의를 비판했다. 읽어봅시다. 주지주의는 의지의 나약함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알면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본 것이 소크라테스인데 의지가 약해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의지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자, 주의주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러면은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물론 아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 돼야 되겠지만,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의지가 흔들리지 않게끔 실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습관화를 들여야 된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잖아요. 일어나야 되는 걸 아는데 일어나기가 싫어요. 그럼 일어나기 싫은 그 의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이성이 의지에게 계속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매일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습관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여러분들이 그 친절하고 카인드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카인드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나이스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나이스 맞나? 나이스한 사람이 되고 싶다. 머릿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사회생활하고 친구들 사이에 만나고 그러면은 내 태도가 바로바로 나이스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노력을 하죠. 웃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웃는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밝은 모습으로 내가 현실에서 실천한다면 그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죠. 아는 것과 실천이 완성되는 거죠. 습관이 중요하다. 의지가 중요하다. 자, 어떻게 보면 그 대단한 이야기는 아닌데 이게 이제 철학적으로 논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는 부분이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좀 어려워지는 부분입니다. 플라톤은 사람을 영혼삼분설이라고 해가지고 이성, 기계, 욕망 이렇게 구분을 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성적인 영역이 있다.
그리고 이성적인 영역은 그 주지주의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성을 말합니다. 자, 근데 그런 이성을 잘 발휘하는 것은 지적인 덕이다. 지적인 덕이다. 근데 좋은 사람이 되려면,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면 의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의지가 탁월해지는 것, 그게 바로 품성적 덕이다. 품성적 덕이다. 품성적 덕을 이제 묘사하는 설명입니다. 비이성적이지만 이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영역이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거 비이성적인 영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식물적인 부분. 식물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수동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수동적이다. 여러분들의 심박수가 뛰고 호르몬이 이렇게 움직이고 그렇습니다. 소화가 되고 소화. 여러분들이 심장을 뛰고 싶어서 뛰는 게 아니죠. 이건 기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덕하고는 무관해요. 생물학적인 기능이다. 소변, 대변이 나오고 잠이 오고 그리고 때가 되면 일어나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자, 이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은 도덕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진 않습니다. 하지만 있다라는 거, 구분했다라는 거는 알아두고 자, 위에서부터 살펴봅시다. 이성적인 영역. 이성 그 자체를 고양시켜서 얻을 수 있는 덕. 고양이라고 하면은 고취시키는 거, 북돋는 거. 이성은 생각을 하는 게 이성인데 그 생각만 북돋아 가지고 그걸 잘하게 하는 거. 교육을 통해서 길러집니다. 철학하는 거, 이해력, 논리력, 수학, 자연학. 자, 근데 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정리해 두세요. 우리가 머리만 발휘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이런 생각들은 자, 천문학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천문학. 이성을 열심히 쓰는데 그 대상이 인간의 삶에 있는 게 아니다. 인간의 삶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수학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성취를 얻었어요. 그게 좋은 삶이 뭔지에 대한 탐구는 아니잖아요. 논리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게 좋은 삶에 대한 생각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게 열심히 발휘돼 가지고 IQ가 뭐 180까지 올라갔어요. 예를 들어서 두뇌를 뭐 3%가 아니라 5%까지 썼어요. 대단한 두뇌를 만들었는데 근데 그 대상이 과학에 있다. 과학이 좋은 삶을 탐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력이 뛰어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성으로 열심히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삼과는 무관한 이런 대상이 있고 그리고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실천적 지혜. 요게 유일하게 우리의 삶에 대한 숙고, 좋은 삶에 대한 깊은 생각, 그게 바로 실천적 지혜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이게 바로 실천적 지혜다. 그래서 지적인 덕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잘하면 좋은 건데 잘하면 좋은 겁니다. 잘하면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좋은 삶에 대한 생각은 아니다. 근데 실천적 지혜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좋은 삶에 대한 거고, 이게 좋은 삶을 살려고 했더니 내 의지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비이성적이지만 이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이 품성이 귀 기울이는 그 목소리가 바로 실천적 지혜다. 그 목소리.
읽어봅시다. 욕구하는 부분, 이성에 복종하거나 저항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못하겠다. 얼마 전에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미루다가 안 해. 이거 이런 거 저항하거나 복종할 수도 있고, 감각 욕구가 이성의 명령에 따를 때 얻어지는 덕이다. 그래서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실천적 지혜의 목소리를 듣고 해야 되겠다 해서 귀 기울일 때, 그걸 잘 귀 기울일 때 습관이 형성되는 거, 이게 바로 품성적 덕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덕은 밀접한 관련이 있죠. 지적인 덕은 좋은 삶에 대해서 실천적 지혜로 잘 숙고해야 되고, 품성적 덕은 실천적 지혜의 목소리를 들어서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려면 이 두 가지 덕이 필요한 겁니다. 두 가지 덕. 이게 주지주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덕이고, 이게 주의주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덕이다. 계속 읽어봅시다. 용기, 절제, 친절, 오남, 재치, 이런 거, 인간의 감정과 행위와 관련된 거. 요거는 철학적인 탐구로 나오지 않죠. 내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용기 있는 사람, 절제 있는 사람, 친절한 사람, 온화한 사람, 재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내 의지를 발휘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지만 실천할 수 있는 것. 도덕평가의 유일한 대상이다. 자, 그래서 수학 잘하는 사람 보고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죠. 수학적으로는 훌륭하겠지만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아니죠. 대단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진 않죠. 유능한 사람입니다. 유능한 사람. 하지만 우리가 이런 도덕, 품성적 덕, 용기 있는 사람이야, 온화한 사람이야, 친절한 사람이야, 재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아주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의지를 이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의지를 가지고 나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중용. 가장 바람직한 품성 상태다. 그래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됐을 때 가장 적정한 상태가 중용이다. 중용은 요 밑에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실천적 지혜가 뭔지 조금 디테일하게 보고, 그 다음에 중용이 뭔지 디테일하게 볼 겁니다. 자, 우리가 이성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 이성이 좋은 삶에 대해 숙고를 해서 그 숙고가 실천적 지혜다. 제일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거. 좋은 삶이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알게 됐는데 내가 실천해야 됩니다. 실제로 사람을 움직이는 건 의지잖아요, 의지. 그래서 알게 된 이 내용, 어떤 삶이 좋은 삶인지에 대한 그 이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실천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내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의 품성입니다. 품성. 그래서 품성이 좋은 사람은 바로 의지에서 나온다. 그리고 요게 바로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다. 근데 이 의지를 발휘해서 좋은 품성이 되기 위해선 실천적 지혜가 좋은 삶이 뭔지를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성도 중요하죠. 이성도 중요하다. 읽어봅시다. 잘 살아가는 것과 관련해서 잘 숙고하는 것이다.
중용의 상태를 알려주는 지적인 덕이다. 자, 중용이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용이 이제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중용이 결론입니다. 결론은 조금 뒤에 이제 남겨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산다라고 하는 거는 중용하면서 사는 거다. 그게 결론입니다. 근데 그 중용이 뭔지를 알려주는 게 실천적지예요. 그 중용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중용이 아닙니다. 습관화들여서 실천하면은 이제 중용을 실천하는 게 되는 겁니다. 자, 품성적 덕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적인 덕으로 인간의 감정, 의지, 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죠. 우리 의지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 어떻게? 이성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주면, 그러면 거기에 우리 감정이 변화되는 겁니다. 자신에게 좋고 유익한 것을 잘 판별하여 일상의 각 생활에서, 자, 일상의 각 생활, 여기도 이렇게 체크해 두세요. 일상의 각 생활에서 중용을 가능하게 해준다. 여러분들이 A 친구를 만나요. A 친구를 내가 이제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면 A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생깁니다. 이 시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거냐, 도덕적으로 이 친구와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게 뭐냐를 숙고를 합니다. 그러면 내 이성이 알려주죠, 나한테. 그러면 실천하면은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각 생활. 그리고 집에 와서 엄마를 만났어요. 아빠를 만났어요. 저녁 시간에. 엄마가 심부름도 시키고, 아빠와 대화도 하고, 동생들이랑 놀고, 언니 오빠들이랑 놀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좋은 삶을 사는 것인지 숙고, 실천적 지혜가 알려줍니다. 그러면 내가 내 의지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실천하면 좋은 가정에서 좋은 자식으로, 좋은 형제로, 좋은 형제 자매로 이렇게 살게 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아는데 실천하기가 싫어. 갑자기 엄마 아빠가 귀찮은 거야. 미운 거야. 잔소리가 싫은 거야. 형제가 싫어. 그래서 티격태격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겠죠. 또 우리의 삶은 이성의 목소리와 거기 귀 기울이는 그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한다. 일상의 각 생활에서 구체적인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한다. 자, 읽어봅시다. 의지가 나약한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행하는지 또 왜 그것을 행하는지를 어떤 식으로든 알고 있으므로 자발적으로 행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나쁜 사람은 아니다. 자, 이거 옛날 문장이라서 좀 문장이 가독성이 떨어지는데 무슨 말이냐면 의지가 나약한 사람, 그러니까 뭐가 옳은 행동인지를 일단 아는데 의지 때문에 실천하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은 그 사람은 반쯤 나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쯤 나쁜 사람이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실천적 지혜, 품성적 덕. 근데 품성적 덕, 의지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이 사람 보고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없다. 왜? 반은 옳으니까. 그래서 반쯤 나쁜 사람이다. 그러니까 반은 좋은 사람이죠. 그는 부정의한 사람이 아니다. 계획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천적 지혜가 이성이 악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성이 악을 행하고자 하면 계획적으로 악을 행하겠죠. 근데 이성은 실천적 지혜가 좋은 삶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하지 않죠. 밑에 그냥 참고 삼아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중용. 실천적 지혜가 알려주는